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옥입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평생 모은 10억 원을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기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3년 후 그 며느리가 거지가 되어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면요? 저는 실제로 그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인 제가 겪은 믿을 수 없는 배신과 기적 같은 역전극, 그리고 마지막에 펼쳐지는 놀라운 반전까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실화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큰 감동과 교훈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넓고 깔끔한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고 벽면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들을 입은 모델들의 사진이 걸려 있답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제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이런 삶을 꿈꿔본 적도 없었고 단지 평범한 할머니로 조용히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한국의 어머니였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서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나누고 싶어서요. 모든 이야기는 5년 전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상하기 어우실 거예요. 저와 남편 박철수는 20살에 만나 22살에 결혼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깊었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키웠어요. 저희는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50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매일 아침 저에게 커피를 타다 주었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어요. 작은 것들이지만 그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제 모습을 본 가족들은 모두 가슴 아파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5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2잔 끓이는 습관, 저녁에 남편 목까지 밥을 차리는 습관들이 자꾸 반복되었어요. 그런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며느리 영이었어요. 큰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15년 된 며느리였죠. 영희는 정말 효성이 깊어 보였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친딸처럼 울었고 그 후로도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거든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영희는 이렇게 말하며 정말로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매일 오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서 갖다 주고 함께 시장도 보러 가고 드라마도 함께 봤어요. 저는 영희를 정말 좋아했어요. 친딸보다도 더 의지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많다는데 영희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 같았거든요. 영희 덕분에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남편 생각만 나는데 영희가 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니까 그나마 견딜만 했거든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미경, 막내 아들 진호까지 세 남매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죠. 특히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로 가득 찬 상을 둘러싸고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둘 집을 떠났지만 그래도 큰 행사가 있으면 꼭 모였어요.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활기찼죠. 민수와 영희 사이에 태어난 지연이와 지훈이, 미경이의 딸 서연이, 진호의 아들 준혁이까지 4명의 손주들이 저희 집에 모이면 집안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했어요. 남편은 손주들과 바둑을 두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제 손맛으로 만든 호떡이나 붕어빵을 먹으며,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철물점을 성실히 운영한 덕분에 자녀들 교육비도 되고 집도 장만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비상금이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용돈에서 1,000원, 2,000원씩 아껴서 비밀 통장에 넣어두는 거였어요. 남편도 모르는 일이었죠. 혹시나 해서 모아두는 거야. 나중에 큰일 나면 쓸 수 있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4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 무려 10억 원까지 불어났어요. 은행 이자와 약간의 투자 수익 덕분이었죠. 저는 이 돈을 자녀들을 위해 쓸 생각이었어요. 손주들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자녀들이 집을 살 때도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에는 이런 돈이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돈을 바라고 효도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영희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며느리라고 해도 이런 큰돈 이야기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영희가 이미 제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을 잃고 나서 제가 가장 의지하게 된 사람은 며느리 영희였어요. 영희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 건강 상태를 늘 챙겼고 혈압약이나 영양제도 챙겨서 갖다 주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영희는 이런 말을 하며 정말로 더 자주 찾아왔어요. 심지어 제가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함께 있어주기도 했어요. 영희 덕분에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영희는 제 일상 관리도 도와주었어요. 병원 예약을 잡아주거나 관공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거나 복잡한 서류 작업들을 도와주었죠. 저는 이런 영희가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영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저는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친딸들보다도 영희가 더 자주 와주고 더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영희는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쓸쓸해하면 함께 있어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심지어 제 취미 활동까지 찾아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불길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영희가 제 개인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이나 보험이 더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상속 관련 정리를 도와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계속해서 제 재정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얼마나 자세히 물어보는지
저도 조금씩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왜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니?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려면 정확히 알아야죠. 혹시 큰 병원비가 나오거나 하면 미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영희의 대답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영희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평소에 잘해주던 며느리였으니까요. 며느리 영희의 관심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제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통장은 어느 은행에 있는지,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만약에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몰라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희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희가 제 서류들을 뒤적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제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혈압약을 찾고 있다고 했지만 혈압약은 거실에 있었는데 왜 방에서 찾고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영희가 저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너무 세심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계좌 말이에요. 10억 원이 들어있는 그 계좌를 영희가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며느리 영희를 정말 믿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겉으로는 변함없이 친절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저를 옥죄어오고 있었거든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영희의 말투와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싶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영희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던 영희가 이제는 제 말을 대충 흘려듣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특히 제가 예전 일들을 이야기할 때 영희의 반응이 달랐어요. 남편과의 추억이나 자녀들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관심 있게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시계를 자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희가 정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그걸 계속 문제 삼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영희에게 어제 왔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희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어제 안 왔어요. 그저께 왔는데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분명히 어제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영희가 일부러 저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일 이후로 영희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 기억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정말요? 기억이 확실하세요? 라고 되묻거나 어머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어머님,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시겠죠?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요 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영희의 다음 수순은 제 일상을 관리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겉으로는 정말 제 걱정을 해서 하는 말 같았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챙기실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이렇게 말하며 제 생활 전반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복잡한 서류들을 정리해주고 각종 고지서들도 관리해주고 병원 예약도 잡아주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영희가 제 모든 일에 관여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려고 하면 꼭 이유를 물어봤고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도 확인했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제 약도 관리해주겠다고 했어요. 혈압약이나 영양제를 제가 깜빡할까봐 걱정된다며 직접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희가 가져다 준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운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한 약을 섞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는 또 제 식사도 관리해주겠다고 했어요.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한다며 도시락을 자주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 도시락도 먹고 나면 왠지 속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바로 제 통장과 도장을 관리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요즘 금융사기가 너무 많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혹시 당하실까봐 걱정돼요. 영희의 말은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뉴스에서 노인 대상 금융사기 소식을 자주 봤거든요. 하지만 제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야, 내가 아직 그렇게 흐린 건 아니야.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잘하시죠. 하지만 만약에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영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올 때마다 금융사기 이야기를 하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가짜 뉴스 기사까지 보여주며 봐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당한다니까요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몇 주를 설득당하다 보니 저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혹시나 해서 영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영희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모든 통장을 다 맡기지는 않았어요. 일단 생활비로 쓰는 통장 하나만 맡겨보기로 했거든요. 영희야, 그럼 이 통장 하나만 내가 관리해줘. 다른 건 아직 내가 할게. 영희는 겉으로는 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어요. 마치 첫 번째 단계를 성공했다는 듯한 만족감 같은 거였어요. 영희에게 통장을 맡긴 후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다 주었고 가계부도 정리해서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영희에게 말하면 어머님, 이번 달은 이미 많이 쓰셨어요. 조금 아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돈인데도 영희의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게 된 거죠. 또 제가 큰 금액을 요청하면 어머님, 뭐에 쓰시려고요? 라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마치 제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영희가 제 첫 번째 통장을 관리하게 된 후 더욱 적극적으로 제 재정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매일같이 제 방을 들락날락하며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은행 통장이나 보험 증서 같은 게 더 있으신가요? 정리해 드릴게요. 영희는 이런 말을 하며 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도 영희가 저를 도우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눈빛은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특히 영희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제 방을 수색했어요.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제 옷장이나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어보면 항상 청소해드리고 있어요. 또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깜빡하고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 영희가 제 핸드폰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영희야, 뭐 하고 있니? 어머님, 핸드폰에 먼지가 있어서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핸드폰 화면에는 은행 앱이 켜져 있었어요. 영희가 제 은행 계좌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영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희는 여전히 겉으로는 저를 잘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희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조급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저에게는 10억 원이 들어있는 비밀 계좌가 있었거든요. 영희는 제 과거 이야기를 자주 물어봤어요. 남편과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등등. 처음에는 관심에서 묻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영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비상금 같은 걸 따로 모아두신 적 없으세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희가 정말로 제 비밀 계좌를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영희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우회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반응을 살폈어요. 어머님, 옆집 할머니가 은행에서 큰 돈을 찾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요즘은 큰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한다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제가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글쎄, 잘 모르겠네라고 얼버무렸지만 영희는 제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제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접근했어요. 어머님, 김순자 할머니가 자식들 모르게 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던데요. 어머님도 그런 계획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영희가 정말로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제가 깜빡 잠들었는데 영희가 제 지갑을 뒤지고 있는 소리에 깼어요. 눈을 살짝 뜨고 보니 영희가 제 지갑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에서 깬 기척을 느끼자 영희는 급하게 지갑을 제자리에 놓고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 봤어요. 영희가 제 지갑에서 은행 카드들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영희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요. 지금까지의 친절함도 걱정해주는 것도 모두 가짜였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영희에게 들켰다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일단 영희가 뭘 하려는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제가 40년 넘게 숨겨온 비밀 계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비밀 계좌는 제가 25살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남편이 철물점을 막 시작했을 때라 수입이 불안정했고 아이들도 어려서 돈 들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큰일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이었어요. 시장에서 100원 깎은 것, 버스비 대신 걸어서 아낀 돈,
용돈에서 1,000원씩 떼어놓은 것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꾸준히 모았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한다며 큰 돈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만의 비상금을 만들어 두고 싶었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은행, 이자와 약간의 투자 수익까지 더해져서 무려 10억 원까지 불어났어요. 저도 믿기지 않을 만큼 큰 돈이었죠. 이 돈은 정말 비상시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녀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손주들 교육비가 필요하거나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모아둔 거였어요. 영희는 계속해서 제 재정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제가 관리해주던 통장 하나로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의 수색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제가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면 집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서랍이나 옷장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거나 제가 정리해둔 서류들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돌아왔는데 영희가 제 침실 옷장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영희는 당황하며 옷을 정리해드리고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영희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영희는 제 남편의 유품들에 관심을 보였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이나 남편이 쓰던 가방 등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혹시 남편 명의로 된 계좌나 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영희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제가 깜빡하고 비밀 계좌 통장을 평소와 다른 곳에 숨겨뒀는데 영희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날은 제가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간 날이었어요. 영희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영희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와 보니 영희가 제 거실에서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제 비밀 계좌 통장이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4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그냥 옛날에 만들어둔 계좌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통장을 뒤적거리며 잔고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본 순간 영희의 눈이 번쩍했어요. 1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본 거죠. 어머님, 이 돈이 정말 10억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계속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때 영희의 표정에서 뭔가 무서운 걸 느꼈어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영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은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영희는 마치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영희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영희야, 이 돈은 정말 중요한 돈이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영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더욱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죠. 이런 큰 돈을 집에 그냥 놔두시면 절대 안 돼요. 영희는 매일같이 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그 돈을 은행에 맡기거나 투자를 해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영희의 끈질긴 설득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정말 교묘했어요.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투자를 권했어요. 요즘 투자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 돈을 굴려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요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돈으로 투자하시면 1년에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어요. 20%라는 수익률은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그러면 10억이 12억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영희야, 그런 투자는 위험하지 않을까? 원금을 잃을 수도 있잖아. 어머님, 제가 보증할게요.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영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심지어 가짜 투자 상품 자료까지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그 자료에는 정말 좋은 수익률과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몇 주간의 설득 끝에 저는 결국 영희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모든 돈을 다 맡기지는 않고 일단 절반인 5억 원만 투자해 보기로 했어요. 투자를 하려면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고 영희가 말했어요. 그래서 영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런 복잡한 절차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서명만 하시면 돼요. 영희가 가져온 서류들은 정말 복잡했어요. 투자계약서, 위임장, 은행거래, 동의서 등등. 저는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희야, 이게 다 뭔지 모르겠네. 너가 설명해 줄래? 어머님, 그냥 투자하기 위한 절차예요. 요즘은 이런 서류가 많아야 해요. 안전장치거든요. 영희는 대충 설명하고 제게 서명하라고 했어요. 저는 영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서명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서류들 중에는 제 계좌의 모든 권한을 영희에게 넘기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서명을 끝내고 나서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투자 절차상 돈을 임시로 제 계좌로 옮겨야 해요. 그래야 투자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대요. 저는 그때도 별 의심 없이 동의했어요. 임시로 옮기는 거니까 금방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희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옮기는 일이니까 은행에서도 여러 번 확인했어요. 정말 이 금액을 이체하시겠습니까? 금액이 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은행 직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영희가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말했고 저도 영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체를 진행했어요. 계좌에서 5억 원이 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영희가 더 많이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기대도 되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영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가 정말 소름 끼쳐요. 제 돈을 가로챈 순간의 승리의 미소였으니까요. 첫 번째 이체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영희는 투자가 잘 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줬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수익금이나 명세서 같은 건 보여주지 않았어요. 영희야, 투자 현황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궁금해. 어머님, 아직 투자 기간이 짧아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영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그리고 나머지 5억 원도 투자하자고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투자하시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2달이 지나도 영희는 투자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희 몰래 은행에 가서 제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5억 원이 들어 있어야 할 제 계좌에는 몇십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5억 원이 있었는데.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주었어요. 제가 영희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한 기록은 있었지만 그 돈이 다시 들어온 기록은 없었어요. 혹시 다른 계좌로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는 혹시나 해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어디에도 그 돈은 없었어요. 5억 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영희가 저를 속인 거였어요. 투자라는 핑계로 제 돈을 가로챈 거였죠.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5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속아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희는 15년 동안 저를 속여온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변한 걸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영희가 아직도 저에게 나머지 돈도 투자하자고 설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미 5억 원을 가로챈 마당에 나머지 5억 원까지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영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라진 돈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영희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거든요. 영희에게 5억 원을 빼앗긴 후 저는 그 돈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은행에서 제 계좌가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한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영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그리고 제 돈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영희가 찾아왔어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소를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영희야, 어제 은행에 갔다 왔어.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은행에 가셨어요?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내 계좌를 확인해 봤어. 그런데 돈이 없더라고. 그 순간 영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더 이상 친절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영희야, 솔직히 말해줘. 내 돈 어디 갔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영희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영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15년 동안 보여주었던 친절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만 남았죠. 어머님,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없는 돈이 있다고 하시고 투자했다는 걸 기억 못 하시고 영희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식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을 되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영희는 더욱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어요. 5억 원이요? 어머님,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통장에는 생활비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영희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헛것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영희의 태도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함이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던 거예요.
특히 영희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을 되찾겠다고 하면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식으로 조롱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 민수마저 영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민수에게 영희가 제 돈을 가져갔다고 말했을 때 민수의 반응은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영희가 그럴 리 없어요. 영희는 1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민수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졌잖아요. 혹시 잘못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를 더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영희는 민수 앞에서도 연기를 계속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민수는 영희를 위로하면서 저에게는 영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가족 중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희와 민수는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며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으면 미리 치료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수까지 나서서 설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영희가 예약을 잡아준 정신과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의사가 제게 묻는 질문들이 마치 미리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영희가 의사와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할머니, 최근에 기억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없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가족들이 본인을 해치려 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의사의 질문들은 모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말해도 의사는 제 말을 의심스러워 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서 영희와 민수가 의사와 따로 상담을 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영희가 의사에게 제가 망상 증세가 있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거예요. 며칠 후 영희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그 진단서에는 제가 치매 초기 증상과 망상, 장애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멀쩡해. 입원할 필요 없어. 하지만 영희와 민수는 제 의견을 무시했어요. 전문의의 진단이니까 따라야 한다며 입원을 강요했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좋아지세요. 제가 자주 면회 갈게요. 영희는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봤어요.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다는 듯한 만족감이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영희의 계획이었다는 걸요. 제 돈을 가져간 것도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한 것도 모두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입원 날짜가 정해졌어요. 영희는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영희가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게 이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님, 입원 준비하세요. 영희는 제 짐을 싸주겠다며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옷들은 빼고 낡은 옷들만 골라서 넣더라고요. 영희야, 왜 그 옷들은 안 가져가니? 어머님, 병원에서는 이런 옷들이 편해요. 영희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마치 제가 오랫동안 입원할 거라는 전제하에 짐을 싸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가 문을 열어주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병원 직원인 줄 알았어요. 박순옥 어르신이시죠? 한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과 의사 소견에 따라 보호 입원 조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보호 입원이라는 게 강제 입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입원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반대하자 그 사람들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설명했어요. 가족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시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영희는 제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좋아지세요. 제가 자주 면회 갈게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희의 진짜 표정은 승리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제가 계속 저항하자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놓아주세요. 저는 정상이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저항할수록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영희는 이웃들에게 저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입원시킨다고 설명했어요. 이웃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제가 억울하게 끌려간다는 걸 몰랐어요. 앰뷸런스에 타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에게 이렇게 배신당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신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런 곳에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병원 직원들은 저를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개인 소지품들을 모두 압수했어요. 핸드폰도 가져갔고 심지어 신발끈까지 뺏었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간병인이 저에게 병원 규칙을 설명해 줬어요. 언제 기상해야 하고, 언제 식사하고,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환자들은 모두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한다며 제 말을 무시했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병원에서는 매일 약을 먹어야 했어요. 정신과 약물이라며 여러 가지 알약들을 줬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억지로 먹여줬어요. 그 약들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에 힘이 없어졌어요.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마치 정말로 정신병자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제가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약의 용량을 늘렸어요. 점점 더 많은 약을 먹게 되었고 저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야 했어요. 영희는 처음 며칠만 면회를 왔어요.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죠. 제가 돈 이야기를 하면 의사를 불러서 저의 망상이 심해졌다고 신고했어요. 정신병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억지로 끌고 가더니 작은 방에 가두었어요.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계속 항의했어요.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소리를 지를수록 더 심각한 환자로 취급받았어요. 간호사들은 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간 할머니인 것처럼 동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의사는 저를 면담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제 이름이 뭔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거나 며느리가 저를 속였다고 말하면 의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제 말이 모두 망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정신병원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약물 치료였어요. 매일 3번씩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했는데 그 약들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무거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호사가 와서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파란색, 흰색, 노란색의 다양한 알약들이었는데 저는 그 약들이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물어봐도 항우울제, 안정제라는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약을 먹기 싫다고 하면 강제로 먹여줬어요. 간호사 2명이 저를 붙잡고 억지로 입을 벌려서 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까지 지켜봤어요. 약을 뱉어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 약들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되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집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영희가 저를 어떻게 속였는지,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하려고 해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점점 제 기억도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영희가 정말 착한 며느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진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그 약들이 제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병원에 들어온 지 1달이 지나자 영희가 면회를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어요. 영희에게 제 억울함을 호소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는 동정은 있었지만 진심 어린 걱정은 없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여기서 잘 지내고 계세요? 영희는 이렇게 물었지만 제가 억울하다고 말하려고 하자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10억 원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자 영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제가 또 망상을 하고 있다는 듯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도 영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고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어요.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며칠은 걱정해서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영희가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나 봐요.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간병인 김미숙 씨였어요. 미숙 씨는 50대 중반의 따뜻한 분이었는데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정신병 환자로 봤어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제가 다른 환자들과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어느 날 미숙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 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다른 분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신병원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저는 미숙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영희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10억 원을 어떻게 빼앗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미숙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 믿기 어려워요. 미숙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미숙 씨는 저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간병인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미숙 씨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할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다고 해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신병원에 갇힌 제가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숙 씨가 방법을 찾아주었어요. 변호사 이준호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는데 노인 권익보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미숙 씨의 부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 변호사님도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와 불법 강제 입원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 편이 되어줄 전문가를 만난 거였어요. 하지만 어르신, 이 일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워낙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은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고 격려해 주셨어요. 변호사님과 미숙 씨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제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증명이었어요. 변호사님이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를 섭외해서 저를 재진단받게 해주었어요. 그 결과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어르신은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진단서는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어요. 다음으로는 영희의 재산 편취 증거를 수집해야 했어요. 미숙 씨가 몰래 제 집에 가서 관련 서류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투자 계약서라고 했던 그 서류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이 그 서류들을 분석해 보니 영희가 제 재산을 자신 명의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서명했던 거예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 서류만으로도 며느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드디어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과 미숙 씨의 도움으로 저는 점점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약물 때문에 흐려졌던 기억과 판단력도 차츰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은 거였어요.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영희가 저를 속인 게 맞다는 증거도 찾았어요.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복수할지도 계획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제 권리를 되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희 같은 사람들이 다른 노인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막고 싶었어요. 미숙 씨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할머니 같은 분이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용기를 냈어요.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 무렵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제 강제 입원이 부당하다는 걸 증명해 주셨거든요. 퇴원 전날 밤 저는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시기이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악함을 직접 경험했고, 동시에 선한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숙 씨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할머니,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영희 같은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세요. 변호사님도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르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에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진짜 희망을 찾았고 저를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무엇보다 제 안에 숨어 있던 강한 의지력을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신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퇴원한 첫날 거울을 보니 3개월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전에 없이 또렷하고 강해져 있었어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이준호 선생님이 임시로 구해주신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영희가 제 집까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곳에서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전혀 우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컸어요. 첫 며칠 동안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신병원에서 먹었던 약물들의 영향으로 흐려졌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숨어 있던 어떤 에너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변호사님은 법적 절차를 통해 영희를 고발하고 재산을 되찾는 일을 진행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몇 달은 걸릴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제 자신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패션쇼를 보게 되었어요. 런웨이를 걸어가는 모델들의 옷을 보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옷보다 내가 만드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저 자신도 놀라운 생각이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옷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저는 옷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아이들 옷은 물론이고 남편 셔츠, 제 한복까지 직접 만들어 입었어요. 특히 제가 만든 옷들은 주변에서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갈 때마다 다른 어머니들이 제 옷이 어디서 산 건지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살림하는 주부의 소소한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세월을 보내면서 그 재능은 점점 묻혀갔어요. 가끔 옷을 수선하거나 간단한 걸 만들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처한 상황도 달랐고 제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70대라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였어요. 변호사님에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지지해 주셨어요. 어르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어르신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으시니까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변호사님이 작은 자금을 빌려주셔서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지하 반지하 작업실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재봉틀 한 대와 기본적인 도구들을 장만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재봉틀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첫날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첫 번째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블라우스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면 소재로 만들었어요.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제 나름대로의 독특함을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소매 부분에 작은 자수를 놓고 단추 대신 예쁜 리본으로 여미게 했어요. 나이든 여성들이 입어도 촌스럽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첫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누구에게 보여줄까 고민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동네 경로당이었어요. 거기 계신 할머니들께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경로당에 가서 제가 만든 블라우스를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옷 만들기냐며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져보시고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 어디서 샀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정말?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할머니들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박영자 할머니가 당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순호가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돈은 얼마나 받을 거야? 가격을 정하지 않고 시작한 일이라 당황했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가 5만 원을 내밀며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영자 할머니 체형에 맞는 블라우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자 할머니용 블라우스를 완성해서 드렸더니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입고 오셨는데 다른 할머니들이 난리가 났어요. 영자야, 그 옷 어디서 샤? 정말 예쁘다. 순옥이가 만들어줬어. 솜씨가 장난 아니야. 그날 저에게 네 분이 더 주문을 하셨어요. 각자 원하는 색깔과 스타일이 달랐지만 저는 자신 있게 받았어요. 한 달 만에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옷들은 기성복과는 달랐어요. 나이든 여성들의 체형을 고려해서 만들었고 동시에 세련되면서도 편안했어요. 특히 제가 신경 쓴 부분은 디테일이었어요. 작은 주머니를 숨겨서 만들거나 소매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거나 허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들어갔어요.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첫 돈이라 정말 뿌듯했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할머니들의 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입은 옷이 너무 예쁘다며 자신들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40, 50대 여성들의 주문은 할머니들과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더 트렌디하면서도 나이에 맞는 우아함을 표현해야 했거든요. 저는 밤늦게까지 패션 잡지를 보며 공부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뭔지, 어떤 색깔이 인기인지 열심히 연구했어요. 70대 할머니가 20, 30대들의 패션을 공부하는 모습이 우스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어요. 세 번째 달에는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밤새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력이 넘쳤어요. 제가 만든 옷을 입고 기뻐하는 고객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큰 변화는 네 번째 달에 찾아왔어요. 제가 만든 옷을 입은 한 고객이 SNS에 사진을 올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고객이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였어요. 70대 할머니가 만든 옷인데 정말 예뻐요. 핸드메이드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런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리고 댓글에는 어디서 살 수 있냐는 문의가 쏟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떤 유명 배우가 그 게시물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직접 만나서 옷을 주문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TV에서만 보던 유명 배우가 저에게 옷을 주문한다니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이었어요. 그 배우분이 제가 만든 옷을 입고 공개 행사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옷에 대해 물어보자 70대 할머니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전국에서 주문 문의가 쏟아진 거였어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주물량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작은 공장을 얻고 직원들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재봉 경험이 있는 아주머니 두 분을 모셨어요. 그분들에게 제 스타일과 기준을 알려드리고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모든 옷을 직접 검수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게 했어요. 제 이름으로 나가는 옷이니까 완벽해야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했어요. 순옥 할머니의 옷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500벌이 팔렸어요. 고객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할머니 옷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엄마가 이 옷 입고 10살은 젊어 보여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요. 이런 댓글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자 매출이 10억 원을 넘어섰어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정신병원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룰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어났고 공장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제 브랜드 순옥 스타일은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어요. 2년째에는 매출이 50억 원을 돌파했어요. 백화점에서도 입점 제한이 들어왔고 해외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3년째가 되자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제가 잃었던 10억 원의 10배가 넘는 돈을 벌게 된 거였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옛날을 잊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제게 더 큰 동기가 되었어요. 직원들에게는 정당한 대우를 해주었고 고객들에게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날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제 브랜드 순옥 스타일의 새로운 컬렉션 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3년 전 정신병원에서 나온 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행사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백화점 1층 전체를 빌려서 런웨이를 만들었고 제가 디자인한 옷들을 입은 모델들이 워킹을 선보였어요. 관객석에는 패션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제 옷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한쪽에는 From 70s with Love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70대에 시작한 디자이너의 사랑을 담은 컬렉션이라는 의미였어요. 그 현수막을 보니 지난 3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특별히 제작한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된 제 대표작 중 하나였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는데 3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70대의 패션 브랜드를 시작해서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제 이야기는 이미 여러 매체에서 소개된 바 있었어요. 박순옥 대표님, 3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신 비결이 뭔가요? 할머니 디자이너로서
젊은 디자이너들과 경쟁하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답해 드렸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성과 열정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제가 강조한 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점이었어요.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행사장 한쪽에는 제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정신병원에서 나온 후 첫 작업실 사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많은 관람객들이 그 전시를 보며 감동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자 관객들에게서 탄성이 나왔어요. 제가 디자인한 옷들은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나이든 여성들을 위한 옷이지만 절대 촌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아하고 세련되었으면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았어요. 젊은 여성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었죠. 특히 이번 컬렉션의 테마는 세월의 아름다움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여성의 내적 아름다움을 옷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모델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20대부터 80대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여성들이 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워킹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등장한 75세 모델분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관객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어요. 패션쇼가 끝나고 저는 런웨이에 올라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어요. 패션쇼가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되었어요. VIP 고객들과 패션 관계자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행사장 한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 정말 영희였어요. 하지만 3년 전의 영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라하고 남루한 차림새였어요. 예전에 입었던 명품 옷들은 어디 가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영희는 행사장 구석에서 제 패션쇼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VIP석에 앉은 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 뒤에서 서서 보고 있었어요. 마치 몰래 숨어서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영희를 지켜봤어요. 영희는 제가 디자인한 옷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뭔가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희와 민수 가족은 지난 3년간 완전히 몰락해 있었어요. 영희가 제게서 빼앗은 5억 원을 잘못된 투자에 모두 날려버린 거였어요. 영희는 그 돈으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이익을 봐서 더 큰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원금까지 모두 잃어버린 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민수마저 도박에 빠져들었어요. 영희의 투자 실패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탕을 노리고 카지노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돈을 걸게 되었어요. 결국 민수는 집까지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였어요. 영희와 민수는 하루아침에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이들 지연이와 지훈이는 친척 집에 맡겨야 했고
부부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나이도 많고 변변한 기술도 없어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했어요. 가끔 파트타임으로 식당 일을 하거나 청소 일을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리셉션이 한창일 때 영희가 슬금슬금 행사장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자신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영희를 발견한 상태였어요. 3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영희와 다시 만나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영희 쪽으로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희는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와 마주치는 방향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영희도 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저는 계속 영희에게 다가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드디어 영희와 마주서게 되었어요. 영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 왜?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3년 전 정신병원에 보냈던 초라한 할머니와 지금의 성공한 디자이너인 제 모습 사이에 극심한 차이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묘한 안타까움까지. 영희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저를 바라만 봤어요. 아마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착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여기는 왜? 여기는 내 패션쇼 행사장이야. 내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거든. 제 대답에 영희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패션쇼의 주인공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패션쇼의 주인공인 제가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순옥 대표님, 아는 분이세요?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네, 제 며느리예요. 오랜만에 만났네요. 기자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가족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영희는 점점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기자들 앞에서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았어요. 특히 지금의 초라한 모습으로요. 어머님, 저희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영희를 행사장 옆에 있는 조용한 라운지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VIP들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어요. 영희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공간에 있는 게 어색한 모양이었어요. 앉아. 제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저는 영희 맞은편에 앉아서 찬찬히 관찰했어요. 3년 동안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하고 교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영희야,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이들은? 제 질문에 영희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욱 부끄러웠나 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영희가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영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영희야, 일어나. 하지만 영희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어머님이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영희는 계속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어요. 영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3년 전 영희가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복수만이 정답일까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영희를 지켜봤어요.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이 순간을 상상해 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복수를 꿈꿨어요. 영희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성공을 거두면서 제 마음도 변했어요. 단순한 복수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영희를 파멸시키는 것보다는 영희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미 영희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제가 잃었던 10억 원의 10배가 넘는 매출을 만들었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어요. 이제 와서 초라해진 영희를 더 괴롭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영희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히고 차분히 말을 시작했어요. 영희야, 내가 너한테 복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봤을 테니까 알겠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파악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혹독한 복수를 예상했을 텐데 조건이라는 말에 의외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영희에게 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특별 대우는 절대 없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취급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10년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일해라. 그리고 다른 노인분들을 속이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회를 주겠다고 하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믿기지 않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영희뿐만 아니라 아들 민수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민수가 도박에 빠진 것도 결국 영희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민수에게는 도박을 완전히 끊는다는 조건으로 제 회사의 물류팀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예전처럼 사업가가 아니라 일반 직원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일한다면 승진의 기회도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도박 중독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전문 상담사와 치료 프로그램을 연결해주고 치료비도 회사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단 다시 도박에 손을 댄다면 그때는 모든 도움을 중단할 거야.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할 거고 민수에게 전해달라고 영희에게 말했어요. 기회는 주지만 두 번째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이들 지연이와 지훈이에게도 관심을 표했어요. 교육비 지원과 함께 건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영희에게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우선 일주일 후에 회사로 출근해서 면접을 보라고 했어요. 특별한 배려는 없고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면접에 통과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청소, 정리정돈, 단순 작업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성실히 일하고 실력을 보여준다면 점차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1년마다 평가를 통해 승진의 기회도 주겠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했어요. 만약 예전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날로 모든 게 끝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었어요. 제 제안을 들은 영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의심했을 거예요. 자신이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기회를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영희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 있어. 저는 영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조건부 기회라는 뜻이었어요. 영희는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진 빚을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영희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처음에는 영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사장인 제 며느리라는 사실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희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특히 고객 상담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자신의 과거 경험 때문인지 고객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어요. 특히 나이 든 고객들과의 소통에서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였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박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물류팀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이 다시 부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영희와 민수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면서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2년째가 되자 영희는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 영희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영희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영희는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분들을 상담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이렇게 말하며 진심으로 속죄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수도 완전히 도박을 끊었어요. 그리고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복수라는 것은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만약 제가 영희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희는 절망에 빠져서 더 나쁜 길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큰 피해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회를 줌으로써 영희는 진정으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하나의 교훈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7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이뤘어요. 영희도 50대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실패와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영희와 민수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했고 저도 그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특히 손주들인 지연이와 지훈이가 저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성공 스토리가 아이들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처럼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지연이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예요. 비록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희는 더 성숙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처럼 70대에도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고 영희처럼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예요. 또한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보다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